얼굴이 흉측하다고 버려진 여자, 역적의 자식이라 숨어 살던 남자, 둘 다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절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떨어지고 있었고, 한 사람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맞닿은 순간부터 조선의 가장 지독한 복수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자들이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 당신은 끝까지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양 명문가 윤지성 대감의 딸 채원. 조선 팔도에는 그녀가 달빛도 부끄러워 얼굴을 숨길 만큼 빼어난 절세 가인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은 처절한 거짓이었습니다. 채원은 태어날 때부터 달처럼 맑은 피부와 꽃처럼 고운 이목구비를 타고났으나 13살 되던 해 봄 원인 모를 피부병이 얼굴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뺨을 타고 올라가고 이마를 뒤덮고 턱선을 따라 내려가며 명의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다운 나이가 되었을 때 채원의 얼굴은 이미 본래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얼굴 전체가 울긋불긋하게 부풀어 올랐고 부기 때문에 예뻤던 눈은 단추 구멍만큼 작아졌으며 거칠게 갈라진 피부는 마을 사람들조차 고개를 돌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윤지성 대감은 딸을 치료하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감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채원아, 여자는 얼굴이 전부란다. 껍데기가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짓밟고 조롱할 게다. 그러니 죽은 듯이 숨어 있거라. 채원은 골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천으로 가려졌고 거울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어두운 골방, 유모 복실이가 따뜻한 수건으로 채원의 짓물 맺힌 얼굴을 조심조심 닦아냈습니다. 아가씨, 조금만 참으셔요. 이깟 껍데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눈에는 우리 아가씨 속살이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곱고 눈부신걸요. 유모, 아버지는 제가 가문의 수치라 하십니다. 대감마님이 모질게 말씀하셔도 너무 원망 마셔요. 아가씨 얼굴을 보실 때마다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그저 앉아서 슬퍼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얼굴을 잃은 대신 집안 장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세밀해졌고 밤마다 책을 읽으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녀가 수놓은 비단은 시장에서 가장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채원의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윤지성 대감이 초췌한 안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혼서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원아, 채비하거라. 내가 시집을 가게 하였다. 민치원 2조 판서댁이다. 그들과 사돈을 맺기로 했다. 아버지, 민 2조 판서댁이라면 대대로 저희 가문과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까? 제 얼굴을 아시면서 어찌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윤대감은 딸의 눈빛을 외면하며 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맺어야 하는 혼사다. 그래야 가문이 살고 내가 산다. 민 2조 판서 댁 도련님이 너를 절세 가인으로 알고 있으니 혼례 날까지는 화장으로 철저히 가리거라. 면사포를 벗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들켜선 안 된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평생을 속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속여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것은 가문의 명운뿐만 아니라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이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윤대감은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채원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처절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혼례가 아니라 화려한 수의를 입고 사지로 들어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복실이가 채원의 얼굴에 하얀 분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상처를 가리고 부기를 감추고 또 한 겹, 또 한 겹 칠했습니다.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실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채원은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모. 어차피 제 인생은 껍데기로 시작해서 껍데기로 끝날 팔자인가 봅니다.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가마가 채원을 태우고 민 2조 판서 댁으로 향했습니다. 민 2조 판서 댁은 화려했습니다. 추우년 교배례에서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고 합글레로 한 잔의 술을 나눌 때 신랑 민상덕은 면사포 아래로 살짝 드러난 채원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가늘고 부드럽고 달빛처럼 하얀 손. 이 손의 주인이라면 얼굴은 말해 무엇하랴. 상덕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초야가 되었습니다. 상덕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부 옆에 앉았습니다. 부인, 이제 면사포를 벗어도 되겠습니다.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덕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면사포를 벗겼습니다. 으아, 그의 비명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기로 부풀어 오른 뺨, 울긋불긋한 반점들, 거칠게 갈라진 피부. 이게 무슨, 이런 요물과 한 방에 있을 수 없다. 상덕은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복도에서 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냐. 절세가인이라더니 이런 괴물을 보냈단 말이냐. 채원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붉은 촛불만이 그녀의 눈물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이후 채원은 별당에 유폐되었습니다. 민 2조 판서댁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 신부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상덕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소문이 날 것이고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사고로 위장하는 것이다. 사흘 뒤 상덕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별당을 찾았습니다. 부인, 그간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나들이 나가서 화를 푸시지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상덕의 다정한 제안에 채원이 얼어붙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조심스럽게 거친 상처 위로 붉은 연지를 찍어 눌렀습니다. 아가씨, 아니 부인, 정말 가시렵니까? 복실아, 걱정 말게. 혼례날엔 무서워서 눈물로 얼룩진 연지곤지를 찍었지만 오늘은 나으리의 아내로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 내 손으로 직접 찍어보는구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여전히 흉측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붉은 점이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기다리는 상덕의 눈빛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화려한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보따리를 챙겨 가마 뒤를 따르려 서두릅니다. 이 할미도 채비를 마쳤습니다요. 산길이 험하다니 제가 곁에서 수발을 들어야지요. 상덕이 서늘한 눈빛으로 복실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오늘은 필요 없다. 부인과 단둘이 오붓하게 회포를 풀러가는 길이니 노인네는 집이나 지키고 있거라. 여보하라. 이 노인네를 당장 방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걸어 잠가라. 수하들이 달려들어 복실이를 억세게 끌어냈습니다. 복실이는 흙바닥에 넘어지면서도 채원이 탄 가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가씨, 가시면 안 됩니다요. 제 가슴이 이렇게 뛰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처절한 곡소리가 대문 밖까지 들려왔지만 가마는 무정하게 길을 떠났습니다. 채원은 그것이 충직한 복실이의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눈물을 닦으며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가마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하다 깎아지른 절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으리, 여기가 어딥니까? 간이대 사람이다 알았는다. 채원이 가마에서 내렸을 때 상덕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저 아래를 보십시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나으리, 무슨... 그 순간 상덕이
채원의 등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으아, 채원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절벽 중간쯤에 자란 커다란 노송가지가 채원의 치마를 걸었습니다. 채원은 간신히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위에서 상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로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다. 추한 얼굴로 태어난 것이 죄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채원은 노송가지에 매달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여자는 정말 얼굴이 전부였나 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때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 놓지 마시오. 한 남자가 절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남노한 옷차림이었지만 몸놀림은 민첩했습니다. 말 말고 버티시오. 남자는 빠르게 채원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자, 이제 제 등에 업히십시오. 채원은 남자의 등에 업혔습니다. 남자는 놀라운 솜씨로 절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채원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인이시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내려놓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살았으니 가시오. 이 산중은 제 거처입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상처투성이, 얼굴, 눈물로 얼룩진 연지. 하지만 남자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혐오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오시오. 남자는 숲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들어가시오. 한쪽 구석을 내어드리겠소. 남자가 투박한 사발에 물 한 그릇을 담아 내밀었습니다. 은인의 성함은 서진이라 하오. 이름은 묻지 않겠소. 아침이 되면 떠나실 테니. 서진은 무심하게 대꾸하고는 반대편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채원은 마른 목을 축이며 조심스레 서진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남자의 옆모습은 가히 절세미남이라 할 만했습니다. 조각칼로 빚은 듯 곧게 뻗은 콧날과 기품 있는 이목구비는 고귀한 가문의 선비 같았지요. 하지만 채원의 마음을 더 흔든 것은 그의 눈빛 속에 고여있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저토록 고운 분이 어찌하여 이 깊은 산속에서 홀로 슬픔을 삼키고 계신 걸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서진은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채원이 엉망이었던 부엌을 말끔히 정리하고 산나물을 뜯어와 소박한 죽 한 그릇을 끓여 놓았습니다. 무엇 하는 것이오. 은혜를 입고 그냥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배웠습니다. 나으리의 옷이 너무 해져 있기에 제가 좀 기워두었습니다. 서진은 옷을 집어드는 척하다가 멈췄습니다. 낡은 저고리 안감, 깊은 곳, 세심하게 꿰맨 솔기 사이에 무언가가 새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솔기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낯빛 금속 패였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 최, 그리고 그 아래, 무관. 서진의 손가락이 덧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채원은 등을 돌린 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죽을 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채원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패를 도로 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아침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죽 한 그릇을 내밀었고 서진은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상대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을 지켜주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신뢰는 말보다 침묵으로 먼저 쌓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바로 그 아침 아무 말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건 필요 없으니 어서 가시오.
그 흉측한 얼굴로 남의 집 살림을 건드리는 건 무례한 일이요. 나으리가 저를 내쫓으셔도 갈 곳이 없습니다. 시집에선 죽이려 했고 친정에선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으리 밥물이나 맞춰드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서진은 채원의 작아진 눈에 맺힌 단단한 결심을 보았습니다. 그때 서진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채원이 놀라 다가가자 서진은 차갑게 몸을 돌려 피했지만 이미 벌어진 저고리 깃 사이로 가슴을 가로지르는 끔찍하고 깊은 칼 흉터가 채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가슴의 그 상처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군. 상관 말고 나가시오. 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발견했던 그 폐, 죄, 무관. 대신 조용히 부엌으로 가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나으리 사연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흉터는 비가 오려 하면 더 아픈 법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는 저도 잘 압니다. 채원이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말하자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를 모시던 의원님께 배운 혈자리가 있습니다. 잠시만 몸을 맡겨주십시오. 서진은 거부하려 했으나 등 뒤에 와닿은 채원의 손길이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딱 일주일이요. 일주일이 지나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하오. 감사합니다, 나으리.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어질지. 일주일의 유예를 얻은 채원은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눅눅해진 서진의 이부자리를 볕 좋은 곳에 널어 말렸고 삐걱거리던 살인문도 멍넝쿨을 엮어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서진이 쌓아둔 낡은 책들도 햇볕에 말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서진을 놀라게 한 것은 저녁상이었습니다. 채원은 산을 뒤져 찾아낸 더덕을 두드려 향긋한 구이를 만들고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로 시원한 국을 끓여냈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서 이런 음식을 어찌 차린 것이오. 두박한 산나물인데도 간이 딱 맞고 정갈하구려. 어찌 이런 재주가 있어. 재주랄 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동냥으로 배운 것입니다. 13살에 얼굴이 이리 변한 뒤로 저는 산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가문의 어르신들은 저를 집안의 수치라 여겨 골방에 가두셨지요. 그 어두운 방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건 제 밥상을 가져다 주던 유모뿐이었습니다. 유모가 부엌에서 음식을 할 때면 저도 살고 싶어서 나중에 혼자가 되더라도 내 입에 풀칠은 해야겠다 싶어 몰래 배운 것입니다. 서진은 젓가락을 멈추고 채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기품 있는 말씨 뒤에 숨겨진 생존의 처절함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사십니까? 서진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의 어두운 숲을 응시했습니다. 세상은 넓으나 내가 발붙일 땅 한 평이 없더군. 가문은 풍비박산 났고 믿었던 이들은 등을 돌렸어. 죽지 못해 사는 것이지 살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저 역시 껍데기가 흉측해지자 가장 믿었던 아버지와 지아비가 저를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는 이는 세상에 오직 유모 한 사람뿐이었지요. 서진이 채원을 봅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울긋불긋한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 너머에 깊은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소. 그대 잘못이 아닌데 왜 이토록 모진 풍파를 겪어야 하는지 나으리를 뵈려고 그랬나 봅니다. 벼랑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면 나으리의 이 아픈 기침 소리도 밤마다 꾸시는 그 지독한 악몽도 제가 달래드릴 수 없었을 테니까요.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나만 홀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자신보다 더한 지옥을 건너온 이 여인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국그릇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라 했소. 생각해보니 내 기침이 일주일 만에 잠찰 것 같지는 않구려. 기침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더 있어도 좋소. 대신 밥을 너무 맛있게 차리지는 마시오. 입맛만 높아지면 나중에 당신 떠나고 난 뒤에 내가 어찌 살겠소.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것은 서진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허락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날 밤 처음으로 골방이 아닌 곳에서 마음 편히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 날 오두막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자, 새치막에 올린 머리, 연지곤지를 바른 고운 얼굴, 비단 치마. 어머, 선비님이 아니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여자의 눈이 채원의 얼굴을 훑으며 경멸이 스쳤습니다. 서진이 오두막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향선 낭자, 무슨 일이요? 선비님, 어머니께서 약초가 필요하시다고 하셔서요. 약초는 내일 준비해 놓겠소. 그런데 선비님, 저 여자는 누구예요? 손님이요. 향선은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올게요, 선비님. 채원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향선의 눈빛이 서진을 볼 때 어떻게 빛나는지, 그리고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차갑게 변하는지. 다음 날 향선은 서진이 산에 나간 사이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가 선비님한테 빌붙어 있는 거야. 향선은 채원이 아침에 준비해둔 밥상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와르르, 야, 똑똑히 들어. 그때 내가 선비님의 부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 같은 추물은 당장 여기서 꺼져. 향선은 채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채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그릇들을 주웠습니다. 맞는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분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녁에 서진이 돌아왔을 때 채원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서진은 채원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눈치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내일 아침 일찍 서진, 나으리가 주무실 때 떠나야겠어.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한을 품은 서진에게 밤은 지옥이었지요. 서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을 베듯 손을 내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안 됩니다. 채원은 절규하는 서진의 거친 손을 잡아 제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머리맡에서 불러주시던 그 구슬픈 자장가를 낮게 뽑아냈습니다. 채원의 손길이 서진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따뜻하구나. 참으로 따뜻해. 하지만 평화도 잠시. 서진은 발작하듯 깨어나 채원의 목덜미를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채원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서진의 손등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누구냐? 너도 그놈들이 보낸 자객이냐? 죽여버리겠다. 나으리, 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기는 당신을 죽이러 올 사람도 당신이 죽여야 할 사람도 없는 고요한 산중입니다. 서진이 그제야 초점을 잡고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대, 제정신이요. 그 흉측한 얼굴을 하고 왜 하필 내 곁에 있느냐는 말이요. 나조차 내 손이 더러워 구역질이 나는데 왜 자꾸 나를 잡는 것이오. 나으리, 방금 그 말은 제게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 건 제 껍데기일 뿐이지요. 나으리의 꿈속은 제 얼굴보다 수만 배는 더 피칠갑이 되어 아파 보이는데 그 지옥 속에 혼자 계신 게 너무 가여워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얼굴이 흉측하여 보기 싫으시다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 손만은 놓지 마십시오. 서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의 껍데기만 보고 도망쳤는데 오직 이 여인만이 자신의 썩어가는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서진이 악몽을 꾸던 그날 밤, 오두막 밖에는 향선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채원의 목소리의 향선은 창틈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 흉측한 얼굴을 하고 왜 하필 내 곁에 있느냐는 말이요. 나조차 내 손이 더러워 구역질이 나는데 향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선비님도 사람인데 저게 선비님 본심이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이 산으로 자리를 비우자마자 향선이 오두막에 들이닥쳤습니다. 채원은 서진이 돌아오면 먹일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향선이 불 위에 약탕기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챙그랑. 향선이 휘두른 손길에 채원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향선은 비단신으로 그녀를 짓밟으며 비웃었습니다. 금에이, 너도 들었지? 어젯밤 선비님이 구역질이 난다. 흉측한 얼굴로 왜 곁에 있냐고 소리치던 거. 창밖에서 내가 다 들었거든. 잠결에 본심이 터져 나오셨겠어. 그건 나으리가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나으리 본인이 아니라 네 얼굴이 구역질 난다는 뜻이었다고. 너를 볼 때마다 억지로 참았던 역겨움이 잠결에 쏟아진 건데 채원의 머릿속에 어젯밤 서진의 거친 숨소리와 구역질이라는 단어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향선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오두막. 구역질이 난다. 던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흙 묻은 얼굴을 닦아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진을 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나으리, 제 얼굴이 나으리의 가장 큰 악몽이었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제가 나으리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드리는 것. 채원은 서진이 가장 좋아하는 산나물을 정갈하게 묻혀 올리고 따뜻한 밥 위에 갓 구운 버섯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놀이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조차 싸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준 낡은 겉옷 한 벌만을 몸에 두른 채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텅 빈 방 안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채원아, 장난치지 말고 나오너라.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빗소리뿐이었죠. 그때 서진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놀이개에 머물렀습니다. 이걸 두고 가다니 서진은 불길한 예감에 마당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흙탕물에 젖어 지저분해진 분홍색 비단 조각 하나가 발끝에 채였습니다. 이건 이 아이의 옷자락이 아닌가. 아침에 마을 입구에서 마주쳤던 향선의 묘한 웃음소리, 마당 구석에 처참하게 깨져있는 약탕기. 향선, 이 못된 것, 대체 채원에게 무슨 말을 내뱉은 것이냐. 비에 씻겨 내려가는 진흙 위로 다급하게 찍힌 채원의 발자국이 마을로 가는 길이 아니라 험준한 절벽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채원아. 서진은 미친 듯이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벼랑 끝, 채원은 거센 바람을 맞으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서진과 함께했던 며칠간의 온기였습니다. 나으리, 제 흉측한 얼굴이 나으리의 잠자리를 그토록 괴롭혔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떠날 테니 부디 평안히 주무십시오. 채원은 벼랑 아래로 몸을 던지는 대신 서진이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오지를 향해 위태롭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짐승 같은 외침이 들렸습니다. 멈춰라, 채원아. 거기 멈춰서지 못할까.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된 서진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나으리. 제발 저를 놓아주십시오. 다시는 나으리 눈앞에 나타나 구역질 나게 하지 않을 테니. 구역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너에게 그런 망언을 한 것이야. 나으리가 잠결에 하신 그 말씀, 향선이가 다 말해주었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향선 그 요물이 내 귀를 더럽혔구나.
내가 구역질 난다고 한 것은 너 같은 보배를 이런 흙구덩이에 처박아둔 내 꼴이 역겨워한 말이었. 내 손에 묻은 피가 더러워 나 자신을 탓한 것이지 어찌 감히 너를 두고 그런 말을 하겠느냐. 서진은 뒷걸음질 치는 채원의 어깨를 억세게 붙잡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지독한 악몽을 노래 하나로 걷어낸 것은 내 진심이었는데 어찌 그 간사한 말에 휘둘려 내 심장을 도려내려 하느냐. 내가 없으면 나는 다시 그 피비린내,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서진의 절규 섞인 진심이 채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빛 속에서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한 밤, 오두막으로 돌아가던 산길 위로 위쪽 비탈에서 집채만한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진은 채원의 손을 잡고 달리려 했으나 가문의 몰락과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던 트라우마가 터져나오며 발이 묶인 듯 멈춰 섰습니다. 결국 하늘은 나를 데려가려 하는구나. 내가 감히 누구를 지키겠다고. 그 눈에 삶을 포기하려는 허무함이 스치는 찰나였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달랐습니다. 나으리, 피하십시오. 어서요. 서진이 멍하니 무너지는 흙더미를 바라보는 순간 채원이 온 힘을 다해 서진을 비탈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채원아, 채원아, 채원아. 서진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대한 흙더미가 채원을 집어삼켰습니다. 서진은 미친 듯이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철철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마침내 흙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채원의 손을 찾아냈습니다. 눈을 떠라, 채원아. 나으리, 나를 벼랑으로 밀어 죽이려던 자도 있었으나 서진 나으리는 저를 반해어 살리셨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으리를 살렸으니 제발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채원은 서진이 자신을 살렸던 것처럼 이번엔 자신이 서진을 살림으로써 진정한 생명의 맹세를 완성했습니다. 서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이제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진은 채원을 가슴에 품고 오두막으로 달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오두막에 도착했으나 채원의 가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이미 검푸르게 변했고 흙더미의 무게에 가슴이 눌려 숨길이 완전히 막힌 것이었지요. 채원아, 정신 차려라. 숨을 쉬어야 한다. 서진은 채원의 입안에 가득 찬 흙모래를 손가락이 피나도록 파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가슴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내 숨이라도 가져가라. 제발 죽지 마라. 서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폐부 깊숙이 남은 마지막 온기를 그녀의 텅 빈 가슴 속으로 강하게 불어넣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마침내 채원의 가슴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컥, 욱, 채원이 흙물과 피를 토해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채원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냉증이 찾아왔습니다. 춥지 않다. 내가 여기 있다. 내 온기를 가져가거라. 서진은 밤새도록 채원의 차가운 손과 발을 문질렀습니다. 자신의 몸도 오한으로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채원을 아는 팔의 힘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채원에 의지해 죽음보다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새벽빛이 창가에 스밀 때쯤 채원이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밑해진 서진의 얼굴을 보자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으리, 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망발이냐. 내 목숨을 대신해
흙더미에 깔린 너를 내가 어찌 내버려 둔단 말이냐. 나으리, 저는 이 흉측한 얼굴로 나으리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향선 아가씨처럼 고운 분을 곁에 두시고 한양으로 돌아가 번듯하게 사셔야지요. 향선 그 아이가 아무리 꽃같이 예쁜들 내게는 독이 든 꽃일 뿐이다. 내 지독한 꿈을 걷어내준 것은 그 아이의 고운 낯짝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그대의 손길이었단 말이다. 세상이 비웃으면 내가 그 세상을 등질 것이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면 내가 그 손가락을 다 분질러 버릴 것이다. 내 눈에는 그대의 상처가 남보다 귀하다. 내 안에는 오직 내 목숨을 구한 너 하나뿐이다. 나으리, 정말입니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러니 약조해라. 다시는 죽겠다는 말도 떠나겠다는 말도 우리 함께 살자. 서로의 등불이 되어 이 가혹한 세상을 보란듯이 이겨내 보자꾸나.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마당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향선은 콧노래를 부르며 오두막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산사태에 채원이 죽었기를 내심바라면서 말이죠. 선비님, 어젯밤 비가 무섭게 쏟아지던데 무사하셨어요. 하지만 방 안을 들여다본 향선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서진이 채원의 손을 꼭 쥔 채 곁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저 요물이 왜 아직 여기? 향선 낭자, 이제 다시는 여길 오지 마시오. 이 여인이 어젯밤 제 목숨을 구했소.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저는 이제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오. 선비님, 제정신이세요. 저런 흉측한 추물이랑요. 겉모습이 흉한 것은 약으로도 못 고치는 불치병이라 하였소. 낭자의 그 고운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어찌 모를 줄 알았소. 이 가련한 사람의 밥상을 엎고 뺨을 때리고 심지어 내 잠꼬대를 이용해 이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지. 나가시오. 한 번만 더 이 사람 근처에 얼씬거렸다간 내 사대부의 체면을 버리고 낭자의 죄를 관가에 낱낱이 고할 것이오. 좋아요. 어디 저 괴물이랑 평생 산속에서 썩어보시라고요. 향선이 씩씩대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서진과 채원의 애틋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원이 방 안 구석을 청소하다가 책장 다리 아래 낡고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이 가문이 멸문당할 때 목숨처럼 챙겨온 동이 보감이었습니다. 채원은 홀린 듯 책장을 넘기다 한 구절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피부에 독이 뼈에 사무쳐 흉이 된 자는 백지를 다려 약으로 쓰되 사흘간 골수에 사무치는 고열을 견뎌야 3살이 돋느니라. 단 열을 이기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 함부로 쓰지 말라. 채원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으리, 이 책에 적힌 백지라는 약초, 피부의 묵은 흉을 고칠 수 있다는데 정말입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의원들은 왜 저에게 이 처방을 하지 않은 걸까요? 서진이 처방과 주석을 살피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지는 흔한 약초이나 이 처방은 위험천만한 것이오. 고열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고 되어 있지 않소. 그들은 낭자를 고칠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낭자의 목숨을 책임질 용기가 없었던 것이오. 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나으리, 위험하더라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 저는 이 처방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진이 책을 쾅 덮으며 채원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낭자, 지금 제정신이요. 내게는 지금의 낭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란 말이오. 얼굴에 상처 따위 내 눈엔 보이지도 않는데 어찌 그 귀한 목숨을 고작 껍데기 고치자고 내던지려 하오. 서진은 채원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강인한 사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저는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나으리의 곁에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다. 나으리가 제 곁을 지켜주신다면 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서진은 피눈물을 머금고 채원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험준한 바위 틈을 뒤져 백지를 캤습니다. 그저 이 이야기 채원의 목숨을 앗아갈까봐 그 두려움만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일주일 뒤 충분한 양의 약재가 모였고 채원은 얼굴에 백지 고약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약 기운이 퍼지기 시작하자 채원의 몸은 달아오른 화로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서진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얼굴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것 같아요. 제발 이 살점을 다 도려내 주세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허락을 해서 너를 이 지옥에 밀어넣었단 말이오. 채원아, 정신 차려라. 내 손을 으스러뜨려도 좋으니 정신 놓지 마라. 밤이 되자 채원의 의식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그녀를 보며 서진은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않았습니다. 채원의 숨소리가 각태파질 때면 제 가슴을 주먹으로 쳐서라도 그 고동을 전하려 했고, 체온이 오르면 차가운 빗물 속에 몸을 던졌다가 돌아와 얼음장 같은 자신의 몸으로 채원을 안아시켰습니다. 둘째 날 밤, 향선이 오두막 창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채원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비틀어 웃었습니다. 꼴 좋네. 선비님, 저 괴물이 드디어 미쳐서 죽으려나 봐요. 시체 썩는 냄새 나기 전에 어서 내다 버리세요. 서진이 번쩍 일어났습니다. 사흘간 밤을 새운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는 짐승 같은 안광이 향선을 꿰뚫었습니다. 서진은 문을 박차고 나가 향선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찰싹. 내 인연, 내 마음이 저 여인의 상처보다 수만 배는 더 추하고 역겨운 걸 한 번만 더 그 더러운 입을 놀리면 내 목숨을 여기서 거두어 숲짐승의 먹이로 줄 것이다. 당장 꺼져라. 향선은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에 고꾸라진 채 도망쳤습니다. 사흘째 정오, 마침내 채원의 고열이 잦아들며 방 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채원의 얼굴을 덮고 있던 시커먼 백지 고약과 묵은 딱지들이 파스스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른 가을날에 낙엽이 부서지듯 흉측했던 껍질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갔습니다. 서진은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들고 있던 대야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눈조차 깜빡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녕 이것이 사람의 안색이란 말이오. 시커먼 딱지가 떨어진 자리마다 투명하고 맑은 속살이 비쳐나왔습니다. 달빛을 고이 빚어 만든 듯 하얀 이마, 길게 뻗은 속눈썹, 앵두보다 더 붉고 도톰한 입술. 십수년 동안 채원을 괴롭히던 그 흉물스러운 상처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서진은 채원의 얼굴을 차마 만지지도 못한 채 손을 허공에서 떨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여인이 사실은 해와 달도 시샘할 만큼 눈부신 절세 가인이었다는 사실에 서진의 가슴은 터질 듯한 경외감으로 차올랐습니다. 채원아, 살아주었구나. 이토록 고운 모습으로 내 곁에 살아주었어. 정오의 햇살이 채원의 얼굴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때 채원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나으리, 저 살아있나요? 살아있소. 장하게도 버텨주었소. 채원아, 얼굴이 이상합니다. 늘 불덩이처럼 화끈거리고 가려웠는데 지금은 마치 봄바람이 스치는 것처럼 시원해요. 서진은 대답 대신 낡은 탱거울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하도 떨려 거울이 달달 소리를 냈습니다. 채원아, 직접 보시오. 이것이 그대의 진짜 모습이요.
채원은 겁에 질린 눈으로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채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거울 속에 있는 여인은 누구인가? 십수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그 붉고 일그러진 흉터는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이 곱고 하얀 얼굴이 정말 저란 말입니까? 달빛을 먹인 듯 투명한 피부와 상처에 가려져 있던 오똑한 콧날, 그리고 별을 박아놓은 듯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채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다가 이내 거울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셔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처럼, 남들처럼 웃을 수 있어요. 나으리, 나으리. 서진은 오열하는 채원을 보며 같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래, 채원아. 너는 원래 이렇게 눈부신 사람이었다. 세상이 너를 가두고 흉터가 너를 숨겼을 뿐이지. 너는 단 한순간도 괴물이었던 적이 없다. 내 눈이 멀어버릴 만큼 정말 아름답구나. 그것은 억울하게 살아온 세월을 씻어내는 눈물이었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한 사내를 향한 지독한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두막 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백지꽃들이 이제야 비로소 제 이름을 찾은 여인을 축복하듯 향기를 실어보냈습니다. 채원의 얼굴은 완쾌되었으나 그녀는 거울 속 고운 얼굴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깊은 생각에 잠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채원은 남은 백지 약재를 살피며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세상에는 저처럼 피부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무서워 약을 쓰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백지의 독성을 완화하고 효능은 살린 순한 연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바를 수 있는 양약이옵니다. 이것이 저를 살려준 나으리의 은혜와 하늘의 뜻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날부터 채원은 약초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수백 번 탐독하며 감초를 다리고 꿀과 환기를 정교하게 배합했습니다. 채원은 자신의 팔다리에 직접 약을 발라보며 수십 번을 시험했습니다. 마침내 고열 없이도 약의 잡티를 지우고 안색을 맑게 해주는 백지옥고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신중했습니다. 나으리, 인근 고을에 청렴하기로 이름난 허 의원님을 찾아가 이 약을 보여드립시다. 그분의 검증이 있어야 백성들이 안심하고 쓸 것입니다. 허 의원은 처음엔 여자가 만든 약이라며 코방귀를 뀌었으나 연고의 배합비와 처방을 완벽히 소화한 채원의 논리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허허, 백지의 독성을 이리도 부드럽게 눌러 담다니. 이 연고는 도성의 내유원 약재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어. 내 이름을 걸고 이 약의 효능을 보증하리다. 허 의원의 보증을 얻은 채원은 면사포를 깊게 쓰고 행수를 앞세워 장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돈을 받지 않고 상처 입은 아이들에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의 피부가 씻은 듯 낫자 어머니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채원은 단순히 약만 판 것이 아니라 장부를 꼼꼼히 적으며 백지의 대량 재배를 위해 가난한 농부들에게 일감을 주어 원료 공급망까지 확보했습니다. 처음엔 백지방이라 불리던 작은 약방이 반년 만에 인근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자리로 컸습니다. 1년이 지나자 채원은 수십 명의 상인을 거느린 거상으로 성장했고 비로소 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백지각. 하지만 그녀는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얇은 비단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베일에 쌓인 여주인으로 불렸습니다. 나으리, 이제 자금은 충분히 모였습니다. 백지각의 본점을 한양 도성 한복판에 세울 것입니다. 좋소. 낭자가 한양에서 큰 뜻을 펼치는 동안
나는 낭자의 곁을 지키는 그림자가 되겠소. 두 사람은 산속 오두막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채원의 손에는 수만 양의 어음이 든 장부가, 서진의 허리에는 서늘한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한양 도성은 여전히 화려하고 활기찼습니다. 채원은 종로 가장 번화한 자리에 백지각 현판을 내걸었습니다. 백지 연고가 도성 마님들 사이에서 죽은 피부도 살려낸다는 소문이 퍼지자 개업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채원은 짙은 감색 면사포를 쓰고 상단 안쪽에서 행수를 통해 모든 것을 지휘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채원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낭자, 이제 도성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몸인데 어찌 그리 매일 답답하게 안색을 가리시는 거요. 채원은 멀리 아버지가 계신 형조 판서 댁의 지붕을 바라보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단 한 번도 다정하게 웃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혼례 전날에도 그저 차갑게 명하셨죠. 면사포를 벗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진실을 들켜선 안 된다. 그땐 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겨 숨기시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저를 살려보려 했던 아버지의 마지막 방패였다는 것을요. 제가 살아있음이 드러나면 아버지는 민대감을 속인 죄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전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죽은 듯 살아야 합니다. 한 달 후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잠든 서진이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안 된다, 형님, 아버지, 제발 안 됩니다. 민치원, 이놈을 내 반드시. 채원은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깊어진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나으리, 무엇이 나으리를 이토록 오랫동안 괴롭히는 것입니까?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서진은 한참 동안 채원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본명은 최필. 한때는 도성을 지키던 무관이었소. 하지만 권세에 눈이 먼 민치원 이조판서와 그 아들 민상덕이 우리 가문에 역모를 씌웠지. 아버지 최영도 대가문 참수형에 처해지셨고 나는 복수를 위해 목숨만 부지해 여기까지 흘러든 것이오. 민상덕이라는 이름이 서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채원의 세상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나으리, 방금 민상덕이라 하셨습니까? 민상덕이라 가람이 민치원 이조판서의 장남, 그 민상덕 말입니까? 그렇소. 그놈이 우리 가문을 멸문시킨 장본인이요. 채원은 기막힌 운명의 장난에 정신이 멍해졌다가 이내 차가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사지로 내버린 제 전남편이 바로 그 민상덕입니다. 서진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살려낸 여인이 자신의 가문을 무너뜨린 원수의 아내였다니. 그러나 그 분노는 그들을 동시에 짓밟은 민치원 가문을 향해 폭발했습니다. 이런 지독한 인연이 있나. 낭자를 그리 만든 자와 내 아버님을 죽인 자가 같은 놈들이라니. 칼로 베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제가 백지각을 키워 그들의 숨통인 돈줄부터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볼 것입니다. 나으리, 제가 나으리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지각 마당에 권세가의 행차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조 판서, 채원의 아버지 윤지성이었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어두운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서늘한 기세를 지닌 노신사가 약방 안으로 들어와 진열된 약들을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백지옥고가 든 도자기 병을 집어들고는 한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고를 쥔 손끝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채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세상에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면 그 아이도 그런 모진 길을 가지 않았겠지.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깊은 회한을 채원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고값을 넉넉히 치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또 다른 무리가 약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도포 차림의 거만한 걸음걸이, 바로 채원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전남편 민상덕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집안의 딸과 새 장가를 든 상태였습니다. 채원은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진의 손이 칼자루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그 소문난 백지각이라지. 상덕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약방의 규모를 훑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의 상단이라면 우리 가문의 돈줄로 삼기에 충분하겠어. 채원이 자리를 피하려 천천히 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꼿꼿하면서도 우아한 그녀의 뒷모습이 상덕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오호, 거기 멈춰서 보게. 상덕의 손이 무례하게 채원의 어깨 쪽으로 뻗으려 할 때 서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 저희 주인장께서는 외인과의 접촉을 금하고 계십니다. 물러나 주시지요. 주인장, 조만간 내 정식으로 그대를 초대하겠네. 내 부인이 요즘 안색이 좋지 않아 그대의 실력이 필요하거든. 그땐 면사포 뒤에 얼굴을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이야. 상덕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을 재촉해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채원은 증오 섞인 눈으로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기꺼이 가드리지요. 당신이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는 날,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화려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진에게서 쫓겨났던 향선이었습니다. 약재를 훔쳐 한양 백지각에 팔아치우려 올라왔던 향선은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분은 내가 연모하던 그 선비님 아니신가? 그때 서진이 안을 향해 다정하게 외쳤습니다. 채원낭자, 손님이 왔소. 안에서 나온 여인이 베일을 살짝 거두며 서진을 보고 웃는 얼굴을 본 향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채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년이 어떻게 저런 선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냐. 질투에 눈이 뒤집힌 향선은 그 길로 도성 뒷골목 음침한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쥐를 잡으려 한다. 한 입만 대도 오장육부가 뒤틀려 죽어나갈 만큼 지독한 놈으로 내놓거라. 작은 병 하나. 그것은 채원의 목숨뿐만 아니라 향선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할 죽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서진은 그날 저녁 향선이 뒷골목 약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변방의 무관으로 살며 수많은 독살과 암습을 겪어온 서진의 눈에 향선의 품 안에 숨겨진 작은 병의 형태와 그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부터 백지각의 모든 음식과 음료를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흘 뒤 아침, 백지각의 대문 앞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비단 보자기에 쌓인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지각의 약 덕분에 고질병을 고친 미천한이가 정성껏 담근 매실청을 올립니다. 부디 이 달콤함으로 고단함을 씻으소서. 채원은 그 편지를 읽으며 티 없이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보셔요. 우리의 진심이 닿았나 봅니다. 서진은 미소 짓는 채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항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냄새, 도성, 뒷골목, 그 음침한 약방 특유의 향, 막의 주변에 남아있는 미세한 기름 자국.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낭자,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 달콤한 것은 내일 드시지요. 내가 먼저 맛을 보겠소. 서진은 채원을 멀리 물린 뒤 작은 나뭇가지 끝에 액체를 묻혀 불꽃에 가져갔습니다. 파란 불꽃이 일었다가 꺼졌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무 표정도 없이 항아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항아리를 백지각마당 한가운데 내놓고 담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깊은 밤 예상대로였습니다. 담장을 넘어온 향선이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그녀는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량이 마시고도 멀쩡한 것을 보면 저 약장수놈이 날 속인 게 틀림없어. 확인이나 해봐야지. 향선이 잔을 입술에 가져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라. 향선이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이 팔짱을 낀 채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선비님. 선비님이 왜 여기? 향선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습니다. 다행인 것은 낭자가 이것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불행인 것은 낭자를 향해 독을 품은 내 본색이 드러났다는 것이야. 서진은 마당 한쪽에 메어두었던 삽살개를 향해 항아리를 기울였습니다. 개가 액체를 핥는 순간 그르렁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향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개간, 나는 네가 이 짓을 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낭자가 마시는 것을 막았고, 그래서 밤새 여기서 기다렸다. 선비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선비님이 좋아서 한 짓이 이것이냐. 서진은 향선의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보다 깊은 연민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이 도성에서 살 수 없다.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이 땅을 떠나거라. 만약 낭자의 반경 연리 안에 내 그림자가 다시 얼씬거린다면 그날은 내가 직접 관가에 고발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향선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비님은 왜 저를 죽이지 않으십니까? 서진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독을 품은 것은 이미 네 형벌을 시작한 것이다.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지옥임을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향선은 엎드린 채로 통곡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울음소리는 오래도록 마당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향선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으리, 제가 내일 향선 아가씨를 찾아가도 되겠습니까? 서진은 놀란 눈으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낭자를 죽이려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가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절망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 벼랑 끝에 섰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채원은 도성 변두리 허름한 주막에서 향선을 찾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듯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채원이 맞은편에 앉자 향선은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죽이러 오셨어요. 채원은 천천히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백지옥고 한 통과 노자돈이었습니다. 향선 아가씨, 이것을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왜? 저도 그랬습니다. 벼랑 끝에서 손을 놓으려 했을 때 누군가가 저를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아가씨에게가 아니라 그 손이 닿을 수 있는 다음 사람에게요. 향선은 보자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향선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를 용서하십니까? 채원은 문을 열며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채원이 떠난 뒤 주막 안에는 오래도록 정적이 흘렀습니다. 향선은 백지옥고를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성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상덕의 초대가 백지각에 당도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뒤였습니다. 새로 들인 부인의 해묵은 피부병을 고쳐달라는 명목이었으나 실상은 백지 부인의 신비로운 미색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음흉한 속셈이었습니다. 나으리, 결국 올 것이 왔습니다. 그자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채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낭자, 그곳은 낭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지옥 같은 곳이요. 내가 가서 그자의 목을 따오리까? 아니요. 내 손으로 끝내야 할 악연입니다. 하지만 칼로는 안 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나으리, 민치원 이조판서 댁에 나으리의 눈이 되어줄 사람을 심어두실 수 있겠습니까? 그자가 진짜 장부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함정을 놓을 것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래전 그 집에서 쫓겨난 하인이 있어. 그자라면 믿을 수 있을 것이요. 이틀 뒤 서진의 내부 첩자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상덕은 장부를 보여주는 척하며 채원을 유인한 뒤 백지각 밖에 무장한 수하 6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채원을 손에 넣고 강제로 혼약서에 도장을 찍혀 백지각을 삼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채원은 이 소식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나으리, 그자가 가져올 장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흘 뒤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치원 이조판서 댁의 비밀 장부 원본은 사랑채 깊숙한 곳 이중 바닥으로 된 벽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상덕이 가져올 것은 정교하게 만든 사본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여러 수를 앞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그자가 함정을 놓는다면 저도 함정을 놓아야지요. 그자가 사본을 가져오는 동안 나으리의 첩자를 통해 그날 밤 진본을 바꿔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상덕이 저를 잡으러 오는 그 시각에 우리는 이미 진본을 손에 넣는 것입니다. 서진은 채원의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낭자, 이거 무서운 사람이로구먼. 좋소. 그렇게 합시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깊은 밤, 서진은 지붕 위와 골목 어귀에 수하들을 배치한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상덕의 수하 6이 백지각 사방에 매복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수하들이 그들을 이미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민치원 이조판서 댁에서는 서진의 첩자가 비밀 장부 원본과 사본을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뒤집어 쓴 민상덕이 다급하게 백지각의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지 부인, 나요, 민상덕이요. 어서 문을 여시오. 잠겨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상덕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 묵직하게 들어찬 가죽 보따리를 소중히 껴안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밀실로 들어선 상덕은 탁자 위에 보따리를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하마터면 아버님께 들킬 뻔했소. 이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오. 우리 가문의 목숨 줄이자 도성의 모든 금맥이 적힌 비밀 장부들이요. 면사포를 쓴 채원은 미동도 없이 그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녕 이것들을 제게 가져오신 겁니까? 가문의 비밀을 외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지 않으실 텐데요.
외인이라니. 자네는 곧 내 정실이 될 사람이 아니오. 자, 어서 이것들을 확인해 보시오. 채원이 장부를 확인하려 천천히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상덕이 갑자기 채원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으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장부는 나중에. 내 오늘 이 귀한 것들을 가져온 보답을 먼저 받아야겠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먼. 장부를 펼치기 전에 그대의 얼굴부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상덕의 손이 무례하게 채원의 면사포 끝자락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나으리, 정녕 그리 급하십니까? 가문의 목숨줄보다 제 얼굴이 더 궁금하시단 말씀이십니까? 허허, 장부야. 어차피 자네 손에 들어갈 것인데 무엇이 걱정이요. 자, 어서. 채원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머리 뒤에 비단 매듭을 풀었습니다. 스르륵. 비단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촛불빛이 채원의 하얀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상덕은 숨을 멈췄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매끄러운 피부, 서늘하면서도 고혹적인 눈매. 이럴 수가. 한양천지에 이런 미색이 숨어 있었단 말인가. 그러다 이내 탁자 너머로 손을 뻗어 채원의 하얀 손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 안방마님이 되어 이 장부들과 내 마음을 다스려 준다면 내 아버님께 청해 자네를 정실로 맞아 예를 갖추겠소. 자, 빨리 그 집으로 오고 싶지 않소. 채원은 속으로 그 집은 이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예, 나으리. 저 또한 그 집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손을 놓아주시지요. 오는 눈이 많으니 정식으로 들어가는 날 마음껏 만지시게 해드리지요. 상덕은 아쉬운 듯 채원의 손을 놓아주며 기세등등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덕이 백지각 밖으로 나서는 순간 매복해 있던 그의 수하들이 조용히 제압되어 포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서진이 나타났습니다. 민상덕, 잠깐 걸음을 멈추시지요. 너는 누구냐? 나는 내 놈의 아버지 민치원이 영모의 누명을 씌워 죽인 최영도 대감의 아들이다. 상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영도의 아들? 그 집안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단 말이냐? 그리고 지금 네 품 안에 있는 그 장부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 장부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상덕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내가 직접 챙겨왔는데 네가 사본을 챙겨오는 사이 우리 사람이 진본을 바꿔쳤다. 상덕 그대가 이 백지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은 우리가 놓은 함정 아니었다. 상덕의 손에서 가죽 보따리가 툭 떨어졌습니다. 상덕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채원은 대야의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녀는 살점이 떨어져 나갈 듯 격렬하게 손을 씻어냈습니다. 더러워. 그 손길이 닿은 곳마다 뱀이 기어가는 것 같. 서진이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잘 참으셨소. 손 한 번 잡아준 대가로 민 이조판서 가문의 심장을 꺼내왔으니. 채원은 진본 장부와 바꿔치기 된 원본 묶음을 펼쳤습니다. 장부를 넘기던 서진의 눈이 갑자기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그는 낡은 종이 한 장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몇 해 전 서진의 아버지를 영모로 몰아넣었던 조작된 상소문의 초안이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아버님이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문서의 원본이. 민치원 이놈, 아버님의 직인을 흉내낸 모조 인장까지 여기에 보관하고 있었어. 서진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우리 가문의 수십 명 목숨이 죽어나갔소. 채원 또한 장부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아버지 윤지성 대감의 이름이 적힌 서찰을 찾아냈습니다. 민치원이 윤 대감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며 하나뿐인 귀한 딸 채원을
상덕의 처로 보내도록 강요했던 기록들이었습니다. 서찰에는 채원이 죽은 뒤에도 윤대감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민치원의 추악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원은 서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서진 나으리,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장부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민치원 부자의 목을 칠 작두날입니다. 며칠 뒤 한양 도성은 커다란 술렁임에 휩싸였습니다. 도성 중심가와 주요 관아 앞에는 화려한 비단 바탕에 금가루로 쓴 방이 붙었습니다. 백지각 개업 1주년 기념 대잔치. 지난 1년간 백지각을 아껴주신 한양의 모든 사대부와 거상들을 초대합니다. 이날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백지각 주인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하고 귀한 진상품을 나누고자 하니 자리를 빛내주소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권력자가 그날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민상덕의 사저에도 가장 화려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상덕은 이 초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밤새 불안해했지만 그렇다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의심을 살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초대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봉합하면 된다. 아직 내 아버님의 권세가 남아있다. 같은 시각 백지각의 밀실에서는 채원이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민치원 이조판서 가문에 온갖 죄상이 적힌 진본 장부와 아버지를 협박했던 서찰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다가와 채원의 어깨 위에 묵직한 비단 겉옷을 걸쳐주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소. 사헌부와 의군부의 청렴한 관리들에게도 익명으로 제보를 마쳤소. 그들이 잔치 현장에 잠입해 있을 것이오. 고맙습니다, 나으리. 채원은 천천히 면사포를 집어들었습니다. 나를 추물이라 부르며 벼랑 끝으로 밀었던 그 손으로 오늘 제 발로 지옥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나으리, 오늘 밤 제 아버님의 눈물과 나으리 가문의 원한을 한꺼번에 씻어내지요. 내 칼은 오직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어. 백지각의 넓은 마당은 수백 개의 청사초롱으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화려한 가야금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고 민치원 이조판서와 그의 아들 민상덕을 비롯한 사대부들이 상석에 앉아 백지각 주인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덕은 관리들 사이를 누비며 거드름을 피웠지만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백지 부인이십니다. 행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아진 붉은 비단 도포를 입고 얼굴을 가린 짙은 면사포를 쓴 채원이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호위무사 복장을 한 서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오셨구먼. 자, 백지 부인, 이제 그 답답한 면사포를 벗고 우리와의 인연을 천하에 알리시지요. 채원은 상덕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나으리께서 이토록 재촉하시니 더는 미룰 수가 없겠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보물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진실입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채원의 손이 면사포 매듭을 완전히 풀어 헤치자 고운 비단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촛불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만년설처럼 서늘했습니다. 채원은 상덕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고 은밀하게 그러나 솔바늘처럼 날카롭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벼랑 아래로 밀어버린 시체가 살아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대체 무슨 잊으셨습니까?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 나으리가 직접 그 벼랑 끝으로 등 떠밀었던 당신의 첫 부인을 말입니다. 상덕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그 공포에 질린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연회장이 떠나가라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방님. 저승에서 돌아온 이채원이 문안 올립니다.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상덕의 귀청을 때리는 순간 상덕은 번개라도 맞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채원은 그를 비웃으며 연회장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채원은 품 안에 있던 장부꾸러미를 연회장 한가운데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청사 초롱빛을 받아 허공에서 흩날렸습니다. 민치원 이조판서 가문이 수십 년간 저지른 온갖 악행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매관매직의 증거, 역모를 조작한 거짓 상소문의 초안, 무고한 가문을 협박한 서찰들, 연회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직접 챙겨왔는데. 상덕이 공포에 질려 내뱉은 말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장부가 가짜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 장부들이 진본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채원의 서늘한 말에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잔치를 즐기던 손님들 중 몇몇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헌부 지평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멈추시오. 민상덕, 그대가 방금 스스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는 범행을 암시하였소. 또한 이 장부들에 적힌 그대 아버지 민치원 이조 판사와 그 가문의 매관매직, 또한 역모 조작 혐의는 가히 멸문지화의 중죄로다. 연회장 상석에 앉아있던 민치원이 당황하며 호위들을 부르려 할 때 서진이 번개처럼 칼을 뽑아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진은 품 안에서 피 묻은 옥빛 인장을 꺼내 민치원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민치원이 바닥에 떨어진 옥빛 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뒷면에 새겨진 최자를 확인하는 순간 민치원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해 전 내 놈이 역모의 수계라는 누명을 씌워 참수형에 처한 사헌부 집의 최영도 대감, 그분이 바로 내 아버님이시다. 기억나느냐? 민치원, 최영도의 아들 최필. 내 놈이 정녕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시신을 찾지 못했다던 그 아들이란 말이냐? 그래, 내 놈의 조작된 상소문 한 장에 내 아버님은 차가운 형장 아래서 돌아가셨고 우리 가문은 피바다가 되었다. 오늘을 위해 나는 내 이름 최필을 지우고 짐승처럼 살며 내 놈의 목을 칠 날만을 기다려왔다. 이놈, 역적의 자식이 살아 돌아와 감히 조정의 중신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을 포박하라. 능멸은 내 놈이 법과 하늘을 상대로 한 것이다. 이미 사헌부 관원들이 내 놈이 우리 아버님께 누명을 씌우려 작성했던 초안과 비밀 서찰들을 모두 확보했다. 이제 내 놈이 내 아버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을 차례다. 민치원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이미 연회장은 사헌부 관원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권력자들이 모두 등을 돌려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것을 본 민치원은 비로소 사색이 되어 지팡이를 놓쳐버렸습니다. 포졸들이 번개같이 들이닥쳐 상덕의 팔을 꺾어 바닥에 굴렸습니다. 붉은 오라줄이 상덕의 몸과 두 손을 단단히 결박했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상덕은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결박된 순간에도 그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채원의 눈을 보며 실성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죽은 년이 어떻게 저 얼굴로. 채원아, 내가 정녕 귀신이 아니란 말이냐. 채원은 그런 상덕을 차갑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귀신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겠지요. 나는 살아남아 당신의 몰락을 지켜보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상덕과 민치원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마다 분노한 한양 사람들이 침을 내뱉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 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낭자, 이제 끝났소. 이제 더는 면사포 뒤에 숨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원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사원부에서 이 장부들을 검토하면 나으리 가문의 억울함이 풀리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민치원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던 기록도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협박에 굴복해 저를 팔아넘겼다는 사실도요.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채원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직접 사헌부에 진술을 해야겠습니다. 협박에 의한 것이었으며 아버지는 피해자였다고. 그리고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도록 나으리가 힘을 써주십시오. 그 밤 채원은 처음으로 서진에게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사헌부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치원 일파에서 살아남은 관리 하나가 새로운 상소를 올렸습니다. 백지각의 재력이 사헌부 관원들을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데 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필 또한 아내의 상단을 이용해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금부는 최필을 소환했습니다. 채원은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진이 의금부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으리가 저를 살린 것처럼 이번엔 제가 나으리를 살릴 차례입니다. 채원은 행수에게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시에 의금부 앞으로 가마를 대어라. 행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면사포는요? 채원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름다운 얼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필요 없다. 오시 의금부 앞. 채원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면사포도 없이 처음으로 그 하얀 얼굴이 한낮의 햇살 아래 드러났습니다. 구경꾼들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백지각 주인이라지. 세상에 저런 미색이. 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금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금부 신문관이 채원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부인, 여기는 여인이 올 곳이. 저는 최필의 아내 이채원입니다. 제 남편을 뇌물로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직접 진술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백지각의 모든 장부,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 그리고 사원부 관원들과 나눈 서찰들입니다. 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채원은 묵직한 장부 더미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뇌물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채원은 꼿꼿이 서서 기다렸습니다. 2시즌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신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 장부에는 단 한 건의 뇌물 혐의도 없어. 오히려 모든 거래가 공식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고 관원들에게 전달된 것은 증거 자료뿐이나 명백하오. 그날 저녁 최필은 의금부에서 풀려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최필 앞에 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면사포가 없었습니다. 최필은 채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면사포를 벗었소? 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으리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최필은 채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나으리가 저를 살렸으니 저도 나으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긴 것입니다. 한 달 뒤 차가운 눈발이 날리던 날, 최필은
호토 차림으로 어가 행렬이 지나는 길목에 엎드렸습니다. 어가가 멈추는 순간 최필은 징을 쳐 격쟁을 올렸습니다. 상감마마, 몇 해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형에 처해진 사원부 집에 최영도의 아들 최필이 여기 있나이다. 진실을 보아주소서. 최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간의 신문 끝에 주상은 진노하여 민치원 부자를 추국장에 세웠고 마침내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최영도는 충신이었으며 그 아들 최필을 사헌부 지평에 임명하여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게 하라. 최필은 걸바닥에 머리를 짓댔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들리십니까? 이제야 소자가 아버님의 함자를 되찾아 드렸나이다. 그 며칠 뒤 채원은 혼자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도성 변두리 허름한 처소에서 발견한 복실이는 처음에 채원인 줄 몰랐습니다. 아가씨가 정말 맞습니까? 아가씨 얼굴이 어찌... 채원은 복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살아있어요, 유모.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이 늙은 것이 살아서 이 날을 보는구나. 채원은 복실이를 일으켜 세우며 백지각으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윤지성 대감의 사저 앞에 채원이 서 있었습니다. 민치원의 감시 속에 모든 하인이 떠나고 잡초만 무성해진 사저마당 한가운데 윤지성은 초점 없는 눈으로 흙바닥에 딸의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채원아, 내 딸 채원아. 그 손가락 끝은 이미 피가 배어나와 검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윤지성은 헛것을 들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들자 달빛 아래 세상에서 가장 고운 옷을 입고 면사포도 쓰지 않은 채 눈부시게 피어난 딸이 서 있었습니다. 채원이냐? 정녕 내 딸 채원이야. 채원은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 그 여윈 무릎 아래 엎어졌습니다. 네, 아버님. 저 여기 있어요. 불효막심한 딸년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내 얼굴이 어찌 이리 되었느냐. 아버님, 백지각의 기적 같은 비방으로 추한 허물을 벗어 던졌습니다. 하나, 저를 부르시던 아버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아버님이 사주신 이 놀이개를 품고 버텨온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저를 보셔요, 아버님. 이 눈동자를 보셔요. 그래, 이 눈빛이다. 내 새끼, 내 딸 채원이가 맞구나. 윤지성은 떨리는 손으로 채원의 얼굴을 어루만겼습니다. 차가운 시체가 되었을 거라 믿었던 딸의 온기가 손끝에 닿아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채원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죄 많은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내 가문을 살리겠다고, 내 목숨 하나 보전하겠다고 너를 그 지옥 같은 민상덕의 집으로 보냈. 벼랑에서 네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 눈에선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백지각의 주인이 되어 그 자들을 무너뜨릴 때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버님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일념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아 서로를 놓칠세라 으스러지게 껴안았습니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복실이 또한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강철 같던 최필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채원과 윤지성이 한참을 통곡한 뒤였습니다. 겨우 진정된 윤지성이 딸의 어깨 너머로 묵묵히 서 있는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채원아, 저기 선 사내는 누구냐? 채원은 눈물을 닦으며 최필의 손을 잡아 아버지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최필은 말없이 윤지성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저를 차가운 절벽에서 구해주시고 1년간 제 목숨을 지켜주신 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아주 잘 아시는 분의 아드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자의 아들이라니. 최필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윤지성과 눈을 맞추는 순간 윤지성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필의 눈매와 올곧은 눈빛,
그것은 윤지성이 평생을 함께했던 절친 최영도의 것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너 혹시 필이냐? 최영도의 아들 필이더냐? 어르신, 맞습니다. 최필입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 늘 한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시던 윤대감 어르신을 이제야 뵙습니다. 아이고, 필아, 내 아비 영도의 외아들 필이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비가 처형장에 끌려가며 내게 우리 필이만은 살려달라고 눈으로 빌었는데 내 능력이 부족해 너를 찾지도 못하고 피눈물만 흘렸거늘. 윤지성은 최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부짖었습니다. 죽은 내 아비가 하늘에서 너를 살리고 우리 채원이를 살렸구나. 이 무슨 기구하고도 천행인 운명이란 말이냐. 최필 또한 윤지성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두 가문의 비극이 서로의 온기로 치유되는 마당, 전체가 눈물 바다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성 대감의 사저 대문이 거세게 열렸습니다. 복실이가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친 무복 차림의 서진이 아닌 청색 관복을 입고 가슴에 학이 새겨진 흉배를 단 헌칠한 사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나으리, 서진 나으리십니까? 그 소리에 방 안에서 채원이 맨발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채원은 쳇마루 끝에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필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정돈하더니 채원 앞에 가지런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낭자, 아니 채원아. 그가 낭자가 아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채원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름도 성도 없이 짐승처럼 살던 서기가 아니라 이제야 최영도의 아들 최필로 내 앞에 섰다. 내가 살려준 이 목숨으로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세웠으니 이제는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내게 바치려 한다. 최필은 품 안에서 빛바랜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씨 가문 대대로 안주인에게만 전해 내려온 피난 중에도 품속에 품고 지켰던 옷가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필은 채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채원의 뺨은 이제 매끄럽고 고왔지만 최필은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가 무거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면사포가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평생 내 곁에서 시들지 않는 꽃으로 살아다오. 나으리, 아니 서방님, 제게 주신 이 새 삶을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가 사저 마당에 가득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윤지성은 관복을 입은 최필의 모습에서 벗의 얼굴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옆에서 복실이는 치마자락이 다 젖도록 눈물을 닦으며 아이고, 우리 아가씨 이제야 살았네. 이제야 살았어 라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달포 뒤 한양 최고의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신부 이채원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그녀의 미소는 도성 사람들 모두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 옆에는 늠름한 사헌부 지평 최필이 그녀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교배례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절을 올릴 때 그것은 단순한 혼례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옥을 건너온 것에 대한 경의였고 앞으로도 함께 버텨나가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준 끝에 가장 찬란한 전설이 되어 한양 땅에 길이길이 남았습니다. 달빛이 깊게 내려앉은 밤입니다. 세상은 그녀를 추녀라 부르며 외면했지만 최필만은 그 일그러진 흉터 너머에 숨겨진 채원의 고결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는 그 단단한 사랑이 있었기에 채원은 비로소
그 무거운 면사포를 벗어던지고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원 또한 세상이 역적이라 낙인 찍은 사내의 상처 너머에서 가장 고귀한 충심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허물을 통해 서로의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연정은 이제 한양 땅의 가장 오래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